자, 요약집 83페이지입니다. 7번 공간균배 원리, 8번 입지 유형별 점포가 돼요. 자, 같이 묶어서 보는 건데요. 먼저 7번 공간균배 원리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왜? 모의고사에서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기출문장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 모의고사에서도 들어도 나오니까 제가 이해는 시켜드릴게요. 8번 입지 유형별 점포는 빈출 자주 나왔습니다. 나오면 좋아요. 쉬워요. 자, 먼저 그러면 8번부터 먼저 볼까요? 입지 유형별 점포. 크게 네 가지죠.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집심성 점포는 첫 번째 항목, 중심 업무지구에 입지한다. 중심 밑줄. 그러니까 시내 한복판에 중심지에 점포가 입지한대요. 두 번째, 예를 들면요, 도매점, 백화점, 전문품점 이런 것들은 모두가 시내 한복판에 모여 있잖아요. 또는 뭐 보석점 있죠. 보석점. 전부 다 시내 한복판 모여 있다. 집심성 점포가 되고요. 다음에 집재성 점포는요, 같은 업종의 점포가 끼리끼리 모였어요. 미션입니다. 한 곳에 모여 밑줄. 같은 업종 점포가 같이 모여 있더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구점이 있죠.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전자제품 또는 가구점 또는 뭐 금융기관, 관공서 전부 다 모여 있잖아요. 집재성 점포가 돼요.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요, 흩어질수록 유리합니다. 흩어질수록. 그래서 서로 분산하여 입지한다. 분산 밑줄, 분산 입지가 돼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편의점이죠. 편의점 서로 동떨어져 있잖아요. 뭐 편의점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동네 목욕탕 또는 뭐 세탁소 또 뭐 제과점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서로 흩어질수록 유리합니다. 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요, 밑줄입니다. 국부적인 중심지 밑줄.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국부적 중심지는 주로 외곽지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농기구점, 국부적인 중심지 서로 모여 있잖아요. 또는 석재점, 또는 뭐 기기기구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 석재점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도시 외곽지에 공업묘지가 있죠. 예, 거기에 석재점이 있어요. 예, 비석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바로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돼요. 자, 네 가지 충분히 문장 오면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문장은 쉬운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한 문제로 나왔는데 지금은요, 한 개, 두 개 지문밖에 안 나와요. 이런 지문들은 충분히 쉽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7번 올라갑니다. 공간 균배 원리가 돼요. 자, 공간 균배 원리가 뭐냐 이겁니다. 어느 지역이 있는데 지역이에요. 시내 한복판에 모여 있다. 바로 집중선 점포. 다음에 서로 편의점이 서로 흩어져 있다. 산재성 점포가 되고요. 가구점처럼 서로 점포가 모여 있더라. 집재성 점포가 되고, 서로 외곽지에 국부적인 중심지 서로 또 모여 있더라.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되고요. 그럼 결국 이 그림 보게 되면 점포가 모여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얘를 이제 가리는 게 공간 균배 원리가 돼요. 그럼 1번, 2번 보게 되면 이 말이 이해도 어렵고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1번, 시장이 좁고 수의 교통배탈이 작은 경우는 집심 입지가 되고, 시장이 넓고 다른 큰 경우는 분산 입지가 된대요. 이거 뭐 암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골치 아픈 파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 자, 먼저 시장이 좁고, 교통배탈성이 작대요. 작은 경우는 집심 입지가 되고, 집심 입지. 거꾸로 시장이 넓고 교통배탈성이 크대요. 이때는
분산 입지가 된대요. 이제 뭐 이해하시면 한번 듣고 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완벽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 듣는 말이 교통비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수요공급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들어보셨죠? 그런데 교통비 탄력성이 처음 나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때는요,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것은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비탄력이죠. 그러면 기억나시죠? 비탄력이면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둔감하지. 이 말은 뭐냐? 얘가 이제 작으면 비탄력적이니까 교통비에 둔감하대. 교통비에 둔감하게 움직이면 집심입지가 돼요. 그럼 두 번째, 교통비 탄력이 크대. 크면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이면 민감하다, 둔감하다. 얘는 민감해요. 민감한 반응이면 교통비에 민감하게 움직이면 분산입지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저로 이제 예물이 있죠. 결혼 예물. 보석이다. 보석점. 서울로 치면 보석점 하게 되면 종로에 많죠. 그죠? 종로에. 네.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의 종로 한복판에 집심, 보석점이 전부 다 모여 있잖아요. 예, 바로 집심입지가 돼요. 그러면 어느 커플이요, 결혼을 앞두고 이제 서로 상견례를 치르고 이제 서로 양쪽 집안을 다 모여가지고 결혼 예물하러 이제 종로에 옵니다. 근데 마침 집이 저기 노원역 너머에, 도봉산 너머에 의정부 쪽입니다. 한참 멀어요. 외곽지. 너무 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종로까지 이제 다이아 반지, 금반지부터 해서 결혼 예물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뭐 자가용을 몰거나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도 많은데 다 무시하고요. 딱 두 가지만 비교해요. 다 무시하고요. 버스를 타느냐 택시를 타느냐. 네. 양쪽 집안이면 택시 두 대 대드려야 되겠네요. 만약 여러분의 입장이면 자, 버스를 타겠어요? 택시를 타겠어요? 버스요. 큰일 나요. 평생 요거도 먹어요. 네. 아니 내 인생의 평생이 한 번인데 예. 이런 날 큰 돈 질러버려야 되지. 이때 양쪽 가족 다 모여가지고 버스 타게 되면 평생 그쪽 집안에서 당신 쫌생이다. 평생 요것도 먹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한 번 더 물어보게. 택시 탑니까? 버스 탑니까? 택시 타요. 택시 타야 돼도 평생에 한 번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양쪽 집안에 택시를 타고 옵니다. 택시 타고 기분 좋게. 예. 그런데 택시비가 작년이 아니야. 얼마나 와? 한 5만 원 나올 거예요. 5만 원. 두 대면 10만 원이야. 예. 그럼 이제 대답 잘하셨으니까 또 물어봅니다. 택시비가 이제 5만 원만 10만 원 나왔습니다. 택시비가 아깝다 안 아깝다? 아깝다 하면 평생 또 쫌생 소리 듣습니다. 예. 하도 안 아까워요. 예. 이때는 뭐 평생 한 번인데 택시비가 5만 원 나오건 10만 원 나오건 50만 원 나오건 하나도 안 아까워. 내 평생 한 번인데 교통비에 민감하다 둔감하다? 예. 둔감하잖아. 이때는 평생에 한 번이니까 교통비 안 아끼고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예물하러. 예. 그러니까 종로의 보수점은 시장이 좁아요. 예. 비싼 교통비 아깝다 하고 전부 다 이리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좁아요. 교통비 민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 보수점은 다 어디 있더라? 교통비 아끼지 말고 찾아와. 그래서 어디에? 시내 한복판에 집심 입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되시겠죠? 거꾸로 시장이 넓고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 즉 교통비에 민감하대요. 민감하면 분산 입지가 돼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휴지. 자, 아침에 이제 직장 출근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출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습관이 되게 좋은가 봐. 예. 항상 출근 전에 똥을 놓아야 되거든요. 예. 좋은 습관입니다. 용변성과 좋잖아요. 근데 큰일 났어요. 아침에 용변 딱 불러 하니까 큰일 났어요. 휴지가 똑 떨어졌네. 똑 떨어졌습니다. 그럼 휴지 사러 가야 됩니다. 이때 휴지 사러 갈 적에 택시 타고 시내 한복판 갑니까? 집 앞에 동네 슈퍼 갑니까? 동네 슈퍼 가지. 이때 택시 타고 시내 한복판 가게 되면 교통비가 너무너무 아까워. 굉장히 교통비에 민감합니다. 예. 이때는 어떻게 하지? 교통비 하나도 안 들이고 동네 앞에 있는 군데군데 슈퍼 가서 휴지 사오면 돼요. 무슨 입지? 분산 입지. 예. 슈퍼는 분산 입지잖아요. 예. 마침 휴지가 떨어졌다 하니까 여러분도 겪어보셨죠? 저는 2번 겪어봤는데 아니 급해 죽겠어 그냥 어떡합니까? 마치 기분 좋게 전철역이 화장실이야. 전철역이면 휴지 다 있잖아요. 생각 없이 막 이런 봐버렸는데 휴지가 똑 떨어진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 그때 방법이 3가지가 3가지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써야 됩니다. 예.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뭐 뒤처리 해야 되지. 휴지통에 휴지가 많잖아요. 그 중에 깨끗한 거. 급한데 어떡합니까? 써야지. 아, 이거 안 돼. 시력하게 되면. 다음 방법은 2번째는 양말 한쪽 일단 벗고 뒤처럼 되거든요. 양말에 뭐 풀으면 되겠지. 깔끔하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3번째는 이것도 싫어. 3번째는 고상합니다. 3번째는 뭐냐? 가만히 말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해됐습니다. 시장이 좁고 교통비에 둔감하다. 타겟층이 작으면 집심 입지, 보수점도 올리시고요. 다음에 시장이 넓고 교통비 민감하더라. 타겟층이 크면 바로 슈퍼다, 분산 입지. 그래 놓고도 제가 알아요. 이제 다 이해하셨거든. 근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딱 수업 듣고 내려갈 순간 저기 이건지 이게 저건지 또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해버리자. 이제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예. 암기법 쉽게 들어갑니다.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 입지가 된다. 시장이 좁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집심 입지가 된다. 그래서 지어선 지읒이다. 지어선 지읒이다. 이러면 정리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자 하나만 분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어선 지읒이다.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지어선 지읒이다. 예. 우리가 오래됐는데요. 아주 그 유명한 걸그룹 노래 있잖아요. 예. 저 가사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지만은요. 지지지지 그 제목이 뭐죠? 예. 예. 그러니까 암기 끝났지. 지지지지 끝났지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안 까먹어요.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가 된다. 그럼 거꾸로 반대로 뭐지? 넓고 크면 분산 입지가 돼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시험 어떻게 묻지? 이렇게. 좁고 작으면 분산 입지. 지지지가 아니잖아. 틀린 문장. 다시. 좁고 타겟층이 크면 집심 입지. 얘가 또 틀렸잖아.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예. 그래서 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좁고 작으면 집심 입지 지지지 끝.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84페이지 9번. 자, 구매 간섭에 따른 분류. 얘도 일단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3가지인데요. 편의품점은 넘어가요. 왜? 여러분들 편의점 아시잖아요. 편의점만 떠올리고 보시면 돼. 얘는 패스. 선매품과 전문품. 얘를 결론 바꿔서 물어. 예. 설명을 바꿔서 물어요. 그래서 선매품 하게 되면 혹시 가구점 떠올리자. 여러분들 가구점은 이 점포 저 점포 다 들러보고 그래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밑줄 하세요. 여러 상품을 통해서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 밑줄. 그럼 이제 맨 밑에 보시면 가구 밑줄, 가구 좀 돌리시면 돼요. 얘가 뭐지? 선매품. 다음에 전문품 하게 되면 이제 뭐 고급 카메라, 뭐 고급 전자제품 있잖아요. 전문품점은요, 밑줄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특수한 매력을 찾는 상품 밑줄. 네 번째 칸 보시면 밑줄 하세요. 전문품은요, 구매하는데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보시면 고급 자동차, 고급 레저용품, 고급 밑줄. 주로 이제 고급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 비용, 노력, 시간 아끼지 않고 항상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묻지? 예를 들면 구매 노력,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사는 제품은 선매품이다. OX. 바뀌었잖아. 예, 여기서 바꿔서 뭐래요? 되시겠죠? 그래서 바뀐 문장만 찾으면 공부 끝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상권 이론 또는 상업 이론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문제 확인, 문제 봅니다. 지문 볼까요? 지문. 자, 1번 안 풀었죠? 1번 다 풀어봅니다. 1번. 다음은 상업지의 입지 선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지문 총 8개죠. 대부분 다 기초문장입니다. 우리 시험은 이런 레벨입니다. 1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 중심지의 성립 조건은 최소 요거치, 요거 동그라미, 요거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 지범위가 저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맞죠? 옵니다. 2번, 3번, 4번 묶어주고요. 전부 다 기초문장이에요. 3번, 4번이 기초문장, 2번은 제가 바꿨습니다. 자,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두 도시의 상거래 hợp 인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 OX. 어디가 틀렸죠? 인구의 비례는 맞죠? 거리의 반비례는 거리의 제곱에, 제곱이 빠졌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X. 3번 얘는요, 몇 번 나왔어요? 빈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A 도시가 B보다 크대요. A가 크대요. 그러면 상거리에는 B 쪽으로 멀다, 가깝다. O 맞잖아. 이제 문장이 쉽게 들어올 거예요. 제가 강조 계속했으니까. 기초 문장입니다. 4번 기초 문장인데 좀 생소할 거예요. 레일리 법칙은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여 상권 분석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자, 레일리 법칙은요, 거리가 무슨 거리? AB 도시가 선을 쫙 긋잖아. 무슨 거리? 직선거리. 현실에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일치가 안 해. 불일치. 하지만 그 이론은 타당합니다. 근적으로 hợp 인력이 강하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지만 상권 분석에는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일치가 틀렸죠? 불일치합니다. 5번 컨버스는 뭐죠? 분기점 모형.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두 도시에 각각 입지에 있는 소매 시설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한다. 계산을 풀어봤잖아요. 예. 따라서 이것은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였다. 맞습니다. 5입니다. 기초문장이고요. 6번도 쉬운데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빈출, 기초문장입니다. 허프의 상권 분석문, 즉 확률명에 따르자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 수, 거리, 면적 맞죠? 옵니다. 7번. 자, 소매 중력 법칙, 즉 확률명에 따르자면 상정 규모가 클수록 hợp 인력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hợp 인력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윤력은 작아진다. 그리고 커진다. 작아진다. 틀렸죠? 커집니다. X. 8번. 넬슨의 소매 이치론 소매 점포의 8가지 원칙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8가지 원칙 중에서 최소 경합성을 가장 중시한다가 아니고 뭘? 양립성. 병원 옆에 약국이 있더라. 뭐지? 양립성을 가장 중시하더라. 틀렸죠? X. 여기까지 연습했습니다. 자, 이제 예약지 봅니다. 예약지.
여기 보시면요. 네모 4번 85페이지죠. 공업일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상업일지는 전부 다 끝냈습니다. 완벽히 정리 끝냈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공업일지. 먼저 1번 공업일지에서 의의와 입지 인자가 나온대요. 1번 의의는 버리고 2번하고 3번하고 묶어줄래. 얘는 출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예. 출제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입지 인자의 개념이 나오고 다음에 3번 종류가 나와요. 자, 개념부터 봐야 되겠죠? 개념 봅니다. 그러면 자, 동남아 1번은요. 입지 단위가 나와. 입지 단위. 2번이 뭐지? 입지 인자. 예. 그래서 지금부터 입지 단위가 뭐냐? 입지 인자가 뭐냐? 개념 잡아야 됩니다. 입지 단위는 생산 과정에 쓰던 비용 항목. 그러면 여기다가 화살표 하나만 적어줘요. 비용 항목 한 개만 따지면 입지 인자가 입지 단위가 돼요. 단위 자체가 한 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항목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면 입지 단위가 되고요. 하나하나 따지면 입지 단위가 되고 입지 인자는요. 입지 인자는 자, 입지 단위로 봤을 때 다른 장소 이상으로 얻게 되는 비용 절상의 이익이 바로 입지 인자다. 그럼 얘는요. 화살표 전체 적어주고 전체 지역을 가립니다. 전체를 가리켜요. 하나하나 따지면 뭐지? 입지 단위. 지역 전체를 따지면서 비용 절약이 된다. 뭐가 된다? 입지 인자. 하나하나 따지면 입지 단위. 전체를 따지면 입지 인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제는 뭐 비교할 때가 있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 보면 또 특히 학원 복도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1차가 뭐 민법과 개론 중에 나는 민법이 좋더라. 아니야. 나는 개론이 좋더라. 여러분들 한 번쯤 얘기해 보셨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과목이 좋더라. 정답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둘 중에 어느 과목이 좋다. 정답. 민법입니다. 민법이 좋다. 네. 왜냐? 학개론보다 민법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민법을 좋아해야 됩니다. 민법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무슨 예를 들었죠? 학개론과 민법 중에서 어느 과목이 더 중요하다? 민법. 과목 전체를 비교했죠. 전체를. 얘가 뭐죠? 입지 인자가 돼, 비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민법이 좋아도 학개론이 영 싫은 건 아니죠. 예, 제가 민법 선생보다 얼굴이 빠집니까? 키가 빠집니까? 글씨 잘 쓰죠. 그래프 잘 그리지. 도르륵도 잘하지 뭐. 예. 그러니까 하나 따지니까 빠질 거 없거든요. 그럼 학교로는 뭐 하나 따지니까 빠질 거 없더라. 얘가 뭡니까? 입지 단위가 돼. 예. 그래서 입지 인자는요 민법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나 저만 잘 따라오시면 학교론도 입지 단위도 얘가 또 좋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전체를 따지면 입지 인자, 하나하나 따지면 입지 단위가 돼요. 그럼 이제 2번 내려가죠. 3번 종류 입지 인자. 자, 입지 인자 종류가 두 가지네. 얘는요 도로도로 출제가 돼요.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경제적 인자와 비경제적 인자가 있다. 비동그라미, 비동그라미. 그러면 요 차이가 뭐지? 돈으로 따지면 경제적 인자가 되고요. 돈으로 안 따지면 빗자가 붙어. 화폐 단위로 측정하면 경제적 인자가 되고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없으면 비경제적 인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 인자는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두 가지네. 수입 인자와 비용 인자는 돈으로 따질 수가 있잖아요. 다시 비용 인자는 또 두 가지네. 자, 운송비 인자와 비운송비 인자, 비동그라미. 비를 조심하세요. 비를. 그리고 몽땅 밑줄 하세요. 비운송비 인자는 과로, 임대료, 택지비 등이다. 자, 그러면 임대료나 택지비는요. 화폐 가치로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어디에 속한다? 경제적 인자에 속합니다. 구분하시겠죠?
그러면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이러면 문장 내가 주의를 안 시키면 이 어려운 문장이라. 자, 임대료와 택지비와 같은 비수송비 인자는 비경제적 인자에 속한다. OX. 틀렸지. 예. 이 문장을 제가 미리 딱 설명하면 쉬운 건데 미리 제가 주의를 안 시키면 어려운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따라서 비수송비 인자는 경제적 인자이지 비경제적 인자 속지 말라 말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내려갑니다. 가로 2번 공업입지론. 학자가 2명 나와요. 2명. 먼저 1번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 다음 페이지 보니까 다음 페이지. 가로 2번 러시아의 최대 수율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최소 비용 이론과 최대 수율은 비교합니다. 얘는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봅니다. 공업입지론. 자, 두 가지죠. 먼저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다음에 레시오의 최대 수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진짜 학자 비교 제목하고는 비교가 아주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배버가 비없이 나와요. 비업. 최소 비용 비업. 그래서 비업선 비업시다 하면 서로 이제 학자와 이론이 연결이 될 거고요. 다음에 레시오가 시어자가 나오죠. 시어자가 최대 수요 시어자 해서 시어선 시어시다. 그래서 배버는 최소 비용, 레시오는 최대 수요. 이제 안 까먹을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시고. 그러면 다시 자, 배버의 최소 비용은요. 공장은 비용이 가장 적은 곳에 공장을 입지하래. 얘는 이제 비용 측면은 한마디로 공급 측면입니다. 배버는 공급 측면을 강조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공장 입지를 강조하고요. 반면에 레시오는요. 배버를 비판합니다. 얘를 비판하면서 아니다. 뭐 공급이 중요해. 수요가 중요하지. 그래서 결국 수요를 강조하더라. 그래서 공장 입지는 비용보다 수요자가 가장 많은 쪽에다 공장 짓자 말입니다. 공장을 짓자.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수요가 가장 많다는 게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공장은 입지를 하래요. 사실 얘는 뭐 출제를 만한 논점은 별로 없고 그래서 배버의 최소 비용을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배버가 보기에는 이제 세 가지 주요 산업 인재가 나와요. 세 가지 구분되어 있죠. 첫 번째가 수송비가 나와요. 두 번째가 노동비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집정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자 가운데에서 배버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수송비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럼 이제 100가지 지문. 배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요 인자가 세 중에서 집적력을 가장 중시한다. X. 틀렸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세 개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해. 공장을 짓고 하면 상식적으로 수선비가 많은 곳 적은 곳에 공장 지어야 됩니다. 노동비가 많은 곳 적은 곳. 집전력은 높은데 낮은데 높은데. 이러면 가장 좋겠지. 그럼 이제 또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배버의 최소 비율은 수송비도 작고 노동비도 작고 지출도 작고 세 가지가 모두 낮은 곳에 공장 입지를 한다. 얘가 틀렸지. 모두 작다면 틀린 말입니다. 얘는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강조하다 해서 특히 배버는요. 최소 운송비가 드는 이 지점 여기에다가 공장 짓는 게 가장 좋대요. 이때 최소 운송비란 괄호되어 있죠. 원료 운송비의 합계와 제품 운송비 합계가 이것을 합한 것이 가장
최소인 지점에서 공장을 짓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원료 입지와 제품 입지가 나와요. 그래서 또 강의 노트 화살표에 되어 있죠. 그래서 원료 지향형 입지가 나와요. 처음에 원리적이 맞죠? 원료 지향형 입지. 다음에 시장 지향형 입지가 돼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첫 번째, 국지 원료가 많으면 원료 입지가 되고요. 보편 원료가 많으면요, 시장 입지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보편 원료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흔히 구할 수가 있대. 그런 얘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곡물, 쌀과 같은 곡물이나 또는 물 있죠, 물.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흔히 구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 도시 근처에다가, 시장 근처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도시 근처에다가. 반면에 국지 원료는 뭐냐? 흔히 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편제 원료다. 국지 원료, 편제 원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모의고사 보게 되면 편제 원료 단어가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섞어서 나옵니다. 같은 말인데요. 왜냐면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가 없어. 반드시 특정 지역에서만 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물이죠. 광물은요, 강원도 가야지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가서 원료라는 장소에다가 공장을 짓자 해서 원료 지향형 입지가 돼요. 두 번째,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중량 감소 산업이면 원료 입지가 되고요. 거꾸로 중량 증가 산업이다. 중량 증가 산업이다. 시장 입지가 돼요. 예를 들면 중량 감소 산업하게 되면요. 자, 원료의 무게하고요. 제품의 무게를 비교합니다. 중량 감소하게 되면요, 원료가 현저히 무겁고요, 제품이 현저히 가볍다. 이러면 중량이 감소가 되겠네요. 이런 대표적이 바로 시멘트 공장이다. 자, 시멘트 공장은요, 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전부 다 이제 가공하다 보니까 한 포대 시멘트 포대가 나와요. 이런 중량 감소 산업은, 이런 시멘트 공장은 서울에 없잖아요. 어디?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 가서 공장을 짓자 해서 원료 입지가 돼요. 반면에 중량 증가 산업이면 거꾸로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는 얼마 안 되는데 제품이 많이 무겁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맥주 공장. 자, 맥주 하게 되면요, 약간의 보리, 물, 발효해서 이제 따로 이제 이를 원료로 해서 한 병의 맥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료보다 제품이 현저히 무거워요. 이런 맥주 공장은요, 제품의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개 도시 근처, 시장 근처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입지가 돼요. 물론 몇 가지 더 있지만은요, 얘가 집중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난 과정에서 암기를 시켜드렸죠. 보정을 절대 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보정을 쓰게 되면, 그래서 보정 시에는 보정을 쓰게 되면 불이익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문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국가문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보정 시, 국가문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편 원료가 많으면, 중량 증가 산업이면 무슨 입지? 시장 입지가 돼요. 보정시. 그다음에 국감은, 자, 국지 원료가 많으면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이러면 무슨 입지? 원료 입지가 돼요. 보정시 국감원. 그래서 지문 나왔다.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보정시 국감원 하면 여기서 거의 틀린 답이 나와요. 자, 확인합니다. 보정시 시장 입지죠. 무슨 원료? 불러주세요. 보편 원료. 정가산업. 국감은 원료 입지. 무슨 원료? 국제 원료. 감수산업입니다. 보정시 국감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의 노트에서 공업일지, 배부의 최소 비율론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약집 봐요, 요약집. 요약집 보게 되면 85페이지 있죠, 85페이지. 자, 배부의 최소 비용이론은 다음 페이지 보니까 설명이 복잡하죠. 이것은 요약이 아닙니다. 요약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 파트는 지금 이 파트는 읽어보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럼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2번 내수의 최대 수요로는 설명 보시면 다 설명드렸습니다. 수요 입장이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이다.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에 바로 3번 중량 감소 정가산업은 필요죠. 보정시 국감원 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안겨져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중간에 괄호 5번에 있죠. 공업입지 유형에서요. 1번 시장 지향형 입지와 원료 지향 입지 표가 나오잖아요. 자, 표를 보게 되면 자, 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보정시 국감원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서 별도로 이제 보정시 국감원을 찾으시면 돼요. 보정시 국감원 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차근차근 이제 확인하시고요. 자, 이어서 내려갑니다. 2번. 자, 노동 지향에 있잖아요. 이제 노동을 중시하니까 노동을 중시하면 주로 이제 신발 공장 또는 뭐 어류 공장 이때는 이제 주로 저임금을 따지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 집약적이니까 저임금을 따지는데 이런 것들은 좀 한국에서는 보기 드물죠. 주로 이제 외국, 베트남, 라오스라든지 그죠. 다음에 4번 직접 지향형 입지는요. 기술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공장들이.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 공장이죠. 자체, 타이어 등등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 또는 석유화학 공장 공업들도 역시 서로 연결되면서 관련이 있으면 모여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정시 국감원을 바로바로 떨리시면요. 굉장히 이제 확실한 공부가 돼요. 자, 이상으로 입지 선정은 다 끝이 났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면 자, 네모 5번 도시 공간 구조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공업 입지가 끝났으니까 문제를 좀 풀어봐요. 문제 확인합니다. 뒷페이지죠. 4번이요. 4번. 다음은 공업 입지론과 경제 기반 분석을 설명하였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여기도요. 기출 문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험 요 레벨입니다. 1번 배부의 최소 비용률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또 원료와 제품의 수송 거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요. 국지의료를 많이 사용한다. 국 동그라미. 중량 감소 산업은 감 동그라미. 그러면 국감원 원료 입지를 선호한다. 국감원 맞죠? 옵니다. 3번요. 중간재나 완제품, 제품을 주로 생산하면 제품의 운송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적립지가 된다. 맞습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미순연공을 많이 쓰는 공장은 노동 지향 입지를 선호한다. 맞죠? 옵니다. 4번과 5번 묶어주고요. 입지 단위와 입지 인자를 묻습니다. 4번 제품의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세분한 하나하나 비용 항목을 입지 인자란다. 아니지. 입지 단위.
입지 단위. 계속해서 특정 지역에 공장이 결정이 됨으로써 다른 장소 이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비용 절상 이익은 얘가 입지 인자죠. 설명이 바뀌었죠? 입지 인자가 돼. 5번요. 기출문장. 임료, 택지비 등은 비수송비 인자로서 비경제적 인자에 속한다. OX. X. B자를 빼야 되겠죠? 경제적 인자에 속하죠. 따라서 틀었습니다. X. 자, 6번 지문도요. 6번 지문도 기출 문장이 아니고 기출 문제인데요. 6번은 12회 때 좀 오래됐어요. 그때 문제 한 문제를 제가 지문으로 한 지문으로 줄인 겁니다. 자, 공업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한국 단어 5개 있죠. 1번 제품의 판매 시장, 두 번째 용수, 세 번째 도로와 교통수단, 네 번째 연간 산업과의 위치관계, 다섯 번째 노동력을 들 수가 있다. 이 문제도 생각보다 문제가 까다로웠어요. 자, 다시 분석합니다. 공업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입지 조건, 밑줄 아세요? 사회적 경제적 밑줄. 밑줄 있죠? 사회적 인정.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인문적. 인문적. 사회적 경제 조건과 똑같은 말로 인문적인 조건입니다. 인문적 조건입니다. 그래 예를 묻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첫 시간에 부동산 특성도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잖아요. 항상 인문적이면 항상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럼 여기서 지문 5개 나왔는데 틀린 말이 뭐지? 자연적 조건은 틀린 말이 내 말입니다. 단어 보세요. 문제 의미를 파악했잖아요.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제품의 판매 시장 사람이 개입이 되었지. 두 번째 용수 틀렸지. 용수는 자연적 조건입니다. 용수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와 교통 사람 들어가죠. 연간 사람의 위치관계 역시 사람과 개입되겠지. 노동력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뭐지? 용수. 용수는요 인문적 조건이 아니고 자연적 조건이고 이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7번, 8번, 9번 묶어주고요. 얘는 지금 안 풀어요. 왜? 아직까지 입지계수랑 따로 이제 경기기반 성수를 공부 안 했으니까 잠시 보류. 그래서 잠시 보류합니다. 보류하고요. 다시 책을 봅니다. 자, 문제 풀었고요. 이제 요약집은 90페이지죠. 90페이지. 자, 90페이지 보시면 도시 공간 구조론. 자, 1번 버젯의 동심원 이론. 2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 다음 페이지 또 가로 2번, 3번이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한 장 넘겨서요. 93페이지 지대론. 자, 1번 지대 논쟁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제가 얘도요 지난 과정에 요거 정리하는 거 고3이죠. 잉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일단 그거 한번 돌리시면 되고 또 바로 2번 보게 되면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한 장 넘겨서 2번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자, 여기까지가 지도론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본 목차만 확인했는데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공업 입지론 다음에 참고표가 2개 있죠. 그러면 도시 공간 구조론은요. 여러분들은 혹시 5월달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도 다 못 나갑니다. 이거 하면 또 2시간 설명해야 되거든. 진도 못 나가요. 그래서 얘는 화살표 1월, 2월달 기본 강의, 기본 이론 과정에서 15강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다는 분들은요. 꼭 1일 강의 15강 참고하시고 다음에 지도로는요. 자, 3, 4달 강의, 고급이네. 3, 4 강의 15강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들이 좀 아리까리 아리송하게 되면요. 그래서 각각 찾아보시면요. 충분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때 설명 다 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진도는 이제 시간상 전부 다 설명하기는 제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약집 봅니다. 지금부터 설명이 더 필요한 건 뭐냐? 자, 지난 강의에서 제가 굵직한 책에는 다 잡아드렸는데 이제 요약집 94페이지죠. 94페이지 보게 되면 걸어서 3번 경제지대와 준지대. 얘가요. 철제가 삼삼하게 출제가 돼요. 예.
여러분들도 삼삼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먼저 1번이 뭐지? 경제지대. 2번은요 준지대. 그런데 준지대는 공부했던 감이 안 들어요? 체크되어 있죠. 예,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준지대를 보게 되면 제가 아마 지지난 강의든가 킥보드를 그리면서 킥보드가 처음 만들 때 엄청나게 큰 돈 벌었다. 그래서 단기 얻게 되는 엄청난 초과이윤. 얘가 바로 준지대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시장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지대를 봤거든요. 준지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면 표가 나올 표로 보시면 자 경제지대가 나오고 준지대. 경제지대는 뭡니까? 임대료. 토지 사용료죠. 그죠? 우리가 아는 임대료, 토지의 사용료를 말하는데 자, 준지대. 준지대는요. 밑줄입니다. 토지가 아닌 토지를 제외한 기계나 자본 설비에서 적용된다. 밑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준지대는요. 단기에 적용이 된다. 단기 동그라미. 준지대는 언제나 단기에만 발생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OX. X.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항상 포인트는 뭐지? 단기에만 발생합니다. 준지대는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제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면 앞에 보시면 1번 경제지대. 예를 볼게요. 자, 얘는요. 그래프로 이래요. 그래프로 이해되는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그래프. 자, 이 그래프가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3개 있죠. 3개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 있죠. 이것만 집중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프. 자, 그래프 보니까 세로축이 가격과 수량입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어요. 얘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죠. 공급 곡선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전 수입 또는 전용 수입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이 경제지대가 돼요. 이코노믹 렌트가 돼요. 그럼 잘 보세요. 결국 이 그래프로 보았을 적에 경제지대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예. 그래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경제지대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빗검친 부분이 바로 경제지대가 돼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때 전용 수입이 뭡니까? 알아야 됩니다. 얘만 알아버리면 이제 이걸 초과하는 게 전부 다 경제지대가 되니까요. 그럼 이제 전용 수입 뭐냐? 설명은 우리 요약집 보시면 9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이전 수입 괄호 전용 수입 찾았죠? 요거 두 줄 밑줄 하세요. 전용 수입이란 두 줄 밑줄입니다.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 또는 이전되지 않고 현재 용도로 머무르게 하는 최선의 대가 밑줄. 이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석하면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도록 지급하는 최소한 비용인데요. 이대로 해석이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수요일 학교론 시간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하면서 자, 강의한 대가로서 항상 한 달마다 페이 받죠, 그죠? 페이 받습니다. 그거는 1급 비밀이니까 밝혀드릴 수가 없고 얼마 받는지는요. 예. 일단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잡아볼까? 이보다 많겠죠, 그죠? 예. 자, 일단 100만 원 잡을게요. 자, 제가 수요일 강의하면서 월급을 매월 페이를 100만 원 받는다. 받는데 우리 강의도요. 이 프로야구하고 똑같아. 야구 잘하면요. 스카우트 들어오잖아. 예. 고페이로. 예. 강의도 잘하면요. 다른 데서 콜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콜을 받았습니다. 예. 강의를 잘한다는 전제에서요. 예. 아주 유명한 뭐 EB 무슨 방송이 있더라고. 거기서 당신 수업 잘하니까 우리 EB 얻으러 오게 되면 페이를 200만 원 줄게. 더블로 준대요. 저는 옮겨갈까요? 안 옮겨갈까요? 여러분, 금방 옮겨버리지. 더블로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 공유문은 큰일 나서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저를 안 뺏기려면 남들 주는 만큼은 줘야 되겠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 준다 하니까 최소한 얘는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지 않게 하려면 남들 주는 걸 최소한 얘는 줘야 돼. 그럼 저는 안 옮겨갑니다. 이 남아있잖아요. 얘가 바로 전용 수입입니다. 어떤 생산소 제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급할 최선의 금액은 얼마? 200. 예. 이런 사례에서는 저한테는 이제 전용 수입이 얼마가 된다? 200원 되는 거예요. 200원요.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공유매 대표가 저를 특별히 이쁘게 봐서 야, 당신 정말로 반응 좋고 강의 잘하니까 남들이 200 준다고 해도 나 200 아니야. 당신한테는 월 250만 원 줄게. 제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제 입이 째지 아시겠어요? 입이 째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250을 준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준다니까 더 주는 거야. 얼마를 더 줍니까? 50만 원. 얘가 바로 전용수입을 초과하잖아. 얘가 뭐가 되죠? 경제지대가 돼요. 남도 주는 만큼 얼마 200이 전용수입이 되고 더 준대 얼마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 초과했지? 50을 초과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저한테 전 경제지대가 얼마가 돼? 50만 원 돼. 그래프 넣어볼까요? 저의 경우에 전용수입이 얼마? 남들 주는 만큼 얼마? 200이 되는데 근데 250을 준다면 50만 원 초과했잖아. 얘가 뭐가 돼요? 경제지대. 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오늘처럼 이 그래프 보시면서 이제 그래프 보고 알겠네. 이러시지 마시고 이 그래프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전부 다 함축하고 있어. 자, 볼까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요. 탄력, 비탄력. 가파르니까 뭐? 비탄력.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지? 전용 수입입니다. 아랫부분. 그럼 위에 거 뭐가 되겠지? 경제지대가 돼요. 다시 노란선, 파란선. 기록이 완만하다. 공급이 탄력, 비탄력.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얘가 뭐가 돼요? 전용 수입이 되고 위에 것은 경제지대가 돼. 이제 뭔지 아시겠죠? 기울기에 따라서 경제지대랑 전용 수입의 크기가 달라지겠네. 달라지겠네. 만약 여러분이 특히 이 자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시킨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빨간 선, 파란 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들은 비탄력적으로 시키겠어요? 탄력적으로 시키겠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시험보다 더 중요해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얘가 중요합니다.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이 흔한 겁니까? 귀한 겁니까? 귀하지. 공급이 귀하다. 부족합니다. 얘가 바로 사자 딸린 자기소입니다. 변호사, 의사, 판사 얼마나 공급이 귀합니까? 이렇게 시키려고 계속 돈 들어가잖아요. 서울대학교 보내려고요. 그러면 이제 사자가 달려버리면 보통 의사 연봉이 3억 넘어가요. 예. 전체가 3억입니다. 그 의사가 그냥 평범한 회사 격리 일을 본다면 전용수입 옮겨간다면 연봉은 5천만 원밖에 안 돼. 많이 받아본들. 그러면 연봉이 3억이면 나머지 2억 5천이 뭐지? 잉여. 예. 귀한 자기시 때문에 엄청 버는 그 대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연봉자는 공급이 귀해. 사차탈인 자기시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지? 전용 수입보다 잉여가 커. 이게 커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보세요. 작년 연봉이 손흥민이가 100억입니다. 100억. 연봉 100억. 만약 손흥민이가 축구 안 하고요. 예. 한국계 어디 회사에 격리로 근무하게 되면 연봉 얼마 될까요? 3천만 원밖에 못 벌어. 예. 아무리 잘났어도 축구로 잘났지 그거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손흥민이가 직장 옮겼다 전용 이전했잖아요. 옮기게 되면 3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 공급이 얼마나 귀합니까? 100억 주면 3천 뺀 게 뭡니까? 99억 7천만 원이 다 잉여라 잉여. 경제시대. 축구를 탁 뿌리하기 때문에 엄청난 잉여가 생기잖아요. 그 인생은요. 경제시대가 가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사차딸린 자기증입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그러면요. 공인중개사는요 가더라고요. 여기 공인중개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는요. 1년에 몇만 명을 뽑잖아. 그러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입니다.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는요. 이 사자가 빨간 사자가 아니고 파란 사자예요. 중개사는요. 돈 된다 안 된다? 잉여가 없어. 만약에 더 완만하면요. 진짜 잉여가 없어. 현실의 중개사는요. 자기 집이 넘쳐납니다. 다시 말하면 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공부하죠? 분명히 이건 건데 잉여가 없잖아요. 잉여가. 근데 왜 목숨을 잃어서 공부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많이 뽑아요. 자격증만 갖고 승부하게 되면 돈 못 벌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학기가 따게 되면요.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비록 자격증 숫자가 많아서 잉여가 적지만은 내가 자격증을 땄을 때 특화시켜야 돼. 나는 상가 전문, 나는 경매 전문, 나는 무엇 전문이다. 그래서 특화시키게 되면 누구도 못하는 중개 실무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요. 잉여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기 도전하잖아요. 여기에. 별로 잉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제2의 공부라. 무슨 공부? 실무 공부. 실무를 특화시켜서 누구도 못 다룰 만큼 특화시켜버리면 이게 엄청난 잉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가 남았어요. 합격했다. 탄력적입니다. 자격증은. 다음에는 뭐지? 실무 능력을 특화시켜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공급 옥선의 기울기 따라서, 탄력성에 따라서
경제지대가 잉여가 크게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진다. 커진다.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서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진다. 다시 요거. 자, 토지는 뭡니까? 토지는 수요. 공급이 수직이잖아요. 수직. 수직이잖아요. 그럼 이때 이렇게 돼버리면 요 아랫부분이 제로가 되겠네. 전용 수입이 없잖아요. 수직이니까. 그럼 토지는 100% 전부가 뭐지? 경제지대가 돼요. 예. 그래서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자 공급을 절대 증가 못 시키니까 얘는요 옮길 수가 없잖아. 예. 이진이 안 돼. 그러니까 전용 수입은 제로가 되고요. 100% 모두가 뭐 잉여. 고3이죠. 이 인킹 나시죠? 예. 전부 다 잉여. 땅은 갖고 있으면 빌려만 주게 되면 토지의 임대료 전부가 100% 잉여라, 잉여. 이제 요 두 번째 그래프도 먼저 이해하시겠죠? 잉여가 많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이해하셨고, 일단 합격을 하시면 다음 2단계는 뭐지? 나의 실무 능력을 특화시켜야 된다. 비탄력적으로. 쉬었다가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